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너 그 말 꼭 지켜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별장을 살 때는 돈 아깝다며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 김 씨의 별장을 몰래 쓴 것도 모자라서 불을 내는 큰 사고까지 쳤습니다. 김 씨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배째라는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들과 사돈의 만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너무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은 김 씨 본인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피해는 김 씨 혼자 다 감수해야 했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무모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간은 김 씨도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회사가 끝난 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고, 김 씨 또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김 씨 부부는 돈 버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여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안 보인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어. 회사를? 그래. 사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남편이 갑작스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이 힘들었던 김 씨는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김 씨 부부는 염원하던 대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전의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쉴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도 시켜줄 수가 있었죠. 비록 아들이 그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말이죠. 법 공부를 하던 아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기까지 김 씨 부부가 뒷바라지를 했죠. 식당이 잘 돼도 김 씨 부부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날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때였는데 남편이 투자를 하겠다며 빌라를 샀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김 씨가 샀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기에 이쯤에서 팔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 그놈 결혼하면 이 집이나 주지. 그러다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김 씨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세를 주던 빌라는 아들이 결혼하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 용철이 말이야. 용철 씨가 왜? 이번에 귀촌을 한다네. 정말? 완전히 이사 가는 거야? 어디로? 남해로 간대. 남해? 거기에 연고가 있대? 재수씨 고향이래. 50대 후반이 되니 주변에 은퇴한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귀촌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지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나이가 드니 심경에도 어떤 변화가 왔죠. 우리도 귀촌이나 할까? 당신 고향이나 내 고향이나. 안 와도 바닷가 앞에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근데 식당은 어떻게 해? 회사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돈벌이가 되는 식당을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내려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달려온 인생에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좀 숨 쉴 틈이 필요했죠. 그러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살까? 별장처럼. 집을 사자고? 별장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원하던 대로 바닷가 앞에 집을 한 채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서해안 정도에 사두면 주말마다 갈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쩐지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셔야죠. 그 수익 나오는 부동산에서 네가 살고 있는 거잖아? 저희 집이요. 그거 말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 개 사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김 씨가 요새 우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돈만 벌다가 죽겠다 싶은 기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집 살 거야. 말리지 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김 씨 부부가 바닷가 집을 사는 걸 무척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는 쉬는 날마다 집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다가 전원주택 사봤자 오르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런 김 씨를 보고 아들은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투자할 곳 좀 알아볼게요. 집 살 거라니까? 아니, 여행 가고 싶으면 그때그때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죠. 그게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됐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신경 쓰지 말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 결국 김 씨 부부는 원하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와 걸어서 5분 거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50평 대지 위에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자주 가지도 못할 거면서. 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 투덜거렸죠. 그래도 김 씨 부부는 좋았습니다. 한 달에 2~3번밖에 못 내려가기는 했지만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올해부터는 쉬는 날 좀 늘리자. 가끔씩 내려가서 잡초도 뽑고 바닷가도 거닐고 김 씨 부부는 대부분 쉬는 날을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쉬는 날을 늘려서 식당 일도 조금 쉬엄쉬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요.
어디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서해안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별장 있는데 굳이 돈 쓰는 것도 그래서 엄마 별장에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여름 휴가를 김 씨의 별장으로 가겠다는 아들. 그동안 사진으로는 집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 김 씨가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숙박비 대신에 잡초 좀 뽑아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일이 바빠 못 내려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에 다녀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진짜 좋긴 하던데요. 그렇지? 사길 잘했지? 바닷가도 가깝고 정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막상 가보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종종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김 씨의 별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 집을 샀다는 걸 다른 친척들이 알았는지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놀러 가려는데 성수기라 그런가 방도 없고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형수네 별장에서 2밤만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 휴가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가 펜션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용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대신 담배는 피시면 안 돼요. 특히 2층은 벽이 전체 다 편백나무라서 담배 피다가 잘못하면 불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 당연히 담배는 밖에서 피죠. 그렇게 시동생에게 집을 빌려준 다음 주 식당 문을 닫는 날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거실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실내가 보였습니다. 뒷정리를 한 건지 만 건지 늘 깔끔하던 거실엔 가스 버너와 냄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검정 봉투도 몇 개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다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밖에서 펜션을 이용해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쓸 텐데 어떻게 가족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간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 안으로 한 발 떼서 들어가는 순간 김 씨는 바닥으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서둘러서 김 씨를 일으키는데 남편도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온통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미끈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 기름이 굳은 듯 했습니다. 바깥에 그릴이 있는데 안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은 것 같았죠. 아니, 바닥에 신문지도 안 깔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남편도 골치가 아픈 듯 했습니다. 벽지도 찢어졌네.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집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 편백나무 냄새 사이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굳어 있으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깨끗하게 쓰라니까. 남편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치웠다고 변명을 하는데 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과 마주쳐도 왠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휴가 가려는데 언니네 별장 좀 쓰면 안 될까?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딱 3일만 쓸게. 그리고 숙박비도 낼게. 20만 원에 좀 빌려주라. 아니야. 100만 원을 줘도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김 씨 부부는
그 누가 부탁을 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별장 좀 써도 돼요? 그래, 써. 아, 근데 저희끼리 가는 건 아니고요.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그쪽 주변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엄마 별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정이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나 봐요. 사돈 총각이랑 다 같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는 별장 안 빌려주는 거 알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가 부탁이라. 또 장모님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시다고. 구경도 할 겸 가보고 싶으시대요. 마침 바깥사돈도 얼마 전에 은퇴하고 쉬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써. 알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아들과 사돈에게 별장을 빌려주고 나서 2주 뒤에 가본 김 씨는 집 상태를 보고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별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녀간 뒤에는 사돈에게서 따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좋은 집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힐링이 됐다며 말이죠. 그래서 빌려주고 나서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별장에 한동안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만 별장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요즘 별장 안 가시나 봐요. 저번에 갔을 때 풀이 엄청 자라 있던데. 아이고, 가서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영숙 씨 알지?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 네. 지난달에 일을 그만뒀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그래도 식당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엔 병원 다녀. 일이 늘어났더니 허리가 말썽이네. 하필이면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이 아들이 사는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식당을 맡겨놓고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했고 새로운 사람도 아직 못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가 요즘도 아파서 매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간 김에 예초기 좀 돌릴게요. 어머, 그래 줄래?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내려가서 제가 관리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김 씨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별장에 못 가봐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유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깨름칙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별장 못 가시잖아요. 그렇지? 만약 누가 좀 장기적으로 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누가 빌려달래?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 거의 안 가시길래. 혹시나 해서요. 비워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는 않네. 가끔 가더라도 우리 집인데. 집을 빌려주는 건 좀 그렇지. 돈을 줘도요? 아이 골치 아파서 싫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아들은 김 씨의 대답을 듣고는 싱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도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다기에 별장 고지서도 모바일 고지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띠링 울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3달치 전기세가 밀려 있었는데 금액이 7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했고 보통은 비워져 있는 집이니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들에게 10만 원씩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들려서 사용하더라도 보통은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도 남아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전기세가 밀려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누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에어컨을 몇 번 틀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가 보다. 한전에다가 전화를 해봐야 하나? 그런데 한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검침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영이한테 연락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누전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제가 콘센트에 전자제품을 뭐 하나 꽂아뒀는데 계속 가동이 됐나 봐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바로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뭘 꽂아뒀길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장에 갈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한 달이 지나자 어쩌면 아들 말처럼 가끔씩 펜션이나 호텔에서 묵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김 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불이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은 김 씨. 별장에 불이 났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허둥지둥대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화가 된 상태인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세 분이 지내고 계시던데요. 2층에서 불이 옆 나무에 옮겨가서 근처 밭까지 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김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3명은 사돈네 가족이었고 사돈네 외에 장에 다녀온 사이에 사돈 총각이 편백나무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을 꺼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이 홀랑 타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확인한 집은 김 씨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2층이 홀랑 타버렸고 1층도 제가 내려앉아 폐가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묵은 것 같지도 않은 게 살림을 하는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돈 내외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동안 이곳에서 지낸 것 같았죠. 내 집도 타버렸고 이웃의 밭이 타버린 것도 우선 김 씨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벌금은 사돈 내외가 냈지만 김 씨가 지불한 이웃의 피해액과 김 씨의 재산상 손해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건가요? 그게 이서방이 좀 지내도 된다고 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아니 2달 조금 안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내려와서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김 씨가 일을 수습한 뒤에 나중에 사돈과 아들 내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안 다친 건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김 씨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니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우선 500만 원 드릴게요. 피해본 건 3천이 넘었지만 500밖에 없다는 사돈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이웃에게 보상해준 돈도 메꾸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준 뒤에도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러자 아들이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언제? 엄마, 그건 저랑 따로 얘기해요. 사돈도 돈 이야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아니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니? 저희가 목돈 생기는 대로 드릴게요. 생판남이었다면 법적으로 뭐라도 해보겠지만 그냥 친척도 아니고 사돈지간이니 더 강력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차차 갚는다고 하니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단 1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도대체 돈은 언제 주는 거야?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천천히 갚겠다고 했으면 다달이 얼마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김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사돈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별장에 불이 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수리는 다 하셨어요? 그래. 수리는 다 하긴 했는데 갈 수가 없다. 왜요? 아, 왜긴 왜야? 안 그래도 타지 사람이라 이웃들의 텃세가 없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 김 씨 부부를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리한다고 시끄럽게 하니 지난번에 내려갔을 땐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한참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쉬러가는 별장인데 불편해서 도무지 갈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리 다 끝났으면 혹시 저희가 하루 좀 써도 돼요? 뭐라고? 아, 이번 주말에 좀 다녀오려고요. 놀러 갈 돈이 있으면 엄마 돈이나 갚어. 아,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별장에서 좀 묵자는 거죠. 호텔은 비싸니까. 너 정말 양심은 있니? 너희 장모는 그 돈 언제 준대? 금방 주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양심이 있으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한 김 씨는 사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반년 넘게 흘러서 받은 금액이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네 별장이 아니더라도 놀러 갈 건 다 가는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줄 돈만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어쩐 일로 연락을 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별장은 팔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불났던 집이라 헐값에 내놔야 하는데 지금 그 수리비조차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그리고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도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참았던 것이 배려인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별장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 금방 팔렸습니다. 바닷가 앞집을 찾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본 금액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도 부동산에 내놓았죠. 엄마, 집에 부동산에서 찾아왔는데 뭐예요? 엄마가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 네가 갚는다며. 너 주려고 했던 그 집이라도 팔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못 들었니? 그런 줄 알고 빨리 집 좀 비워줘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엄마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돈 앞으로는 소장이 갈 거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저희 집은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그거고. 어차피 그 집도 내 건데. 내 거 팔았다고 손해본 게 없어지니? 그 돈 보태서 별장도 새로 마련할 거야.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그러니까 빚진 건 너랑 사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더 이상의 호구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얼른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나가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김 씨는 아들을 빌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아들과 사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요. 애들 집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소송 거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도 사돈도 김 씨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던 김 씨는 이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빌라를 판 돈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에게 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교훈은 되었습니다. 사돈은 우선 2천만 원부터 갚겠다며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용을 써도 못 받던 돈을 일부라도 우선 받게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을 뺀 뒤로는 한동안은 김 씨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철없고 처가밖에 모르는 아들은 김 씨도 없는 셈 치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들 챙길 돈과 노력과 정성으로 김 씨 스스로의 삶이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로운 별장을 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삶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비록 아들이나 사돈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아들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며느리 아니라며.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나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은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심 씨의 속도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심 씨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심 씨도 자식을 못 이기고 받아들였던 아들의 결혼. 누군간 유별나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쉽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 있는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데 말이죠.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고 평생을 느낄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엔 이왕 가족이 된 거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내내 마음에 품고는 안갚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내 불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 씨는 아들 김인혁을 낳은 뒤에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이미 하나 낳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둘째를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엔 심 씨 부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있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갔죠. 양가 조부모에게서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 심 씨 부부도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람처럼 잘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 20대 중반의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연애도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심 씨 부부에게 소개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30이 넘어가자 심 씨도 조금씩 걱정이 되었죠.
너 연애도 하면서 일을 해. 청춘이 아깝다. 심 씨의 말에 아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금방 30 중반, 후반, 40이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노총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아가씨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 몸만 오라고 해, 몸만. 심 씨도 남편도 며느리만 생기면 아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애기도 봐주고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행복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이 33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너는 이렇게 단계가 없니?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뭐가 이렇게 갑작스러워? 그러게. 당신이 인혁이는 여자친구도 없다고 한탄했잖아. 그런데 결혼이라니. 기쁜 한편 당황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 심 씨를 보며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요.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고 망설이는 아들. 왜? 엄마는 연상도 괜찮아. 혹시나 하는 맘에 꺼낸 말이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상은 아니에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런데도 말을 쉽게 잊지 못하던 아들이 심씨 부부가 답답해 숨이 넘어갈 때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뭐라고? 아들의 말에 심씨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충격적인 이야기. 4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심씨는 앉은 상태로 휘청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랐는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는 2년이나 만나왔다고 하는데 그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오는 동안 심씨는 전혀 몰랐고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도 웃어넘기기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그냥 이혼녀라고만 하더라도 놀라 자빠질 이야기인데 아이까지 있다니 심씨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심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심씨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아들도 착잡한 눈으로 심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인혁이 네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크게 상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이유를 아니까 여태 말을 못했겠지. 엄마 아빠는 할 말 없다. 엄마, 이건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봐라.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던 심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조금 있자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줄담배를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늘만은 잔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도 피울 줄만 알면 10개 피라도 피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인혁이 그놈이 미친 거 아니야? 다소 격앙된 남편의 말에 심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혁이가 그럴 리가 없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무조건 맘 바꾸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건 심씨 부부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아들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이혼녀를 만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심씨도 고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 있고 이혼한 게 어때서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물론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심씨의 아들과 상관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초혼인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더 이상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 박지 말어. 심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듯했고 휴대폰을 쥔 손도 잘게 떨렸습니다. 평생 속도 안 썩이더니 지금 이렇게 크게 썩이려고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섰죠. 그런 심씨의 속도 모른 채로 아들은 미리 연락도 없이 심씨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너 제정신이니? 심씨가 아들에게만 들리도록 이를 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TV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심씨는 그런 셋을 심란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았습니다. 아들 회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에게 반해서 먼저 다가갔다는 아들. 여자를 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애가 옆에 있지만 않았어도 예쁘고 참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할 듯 했습니다. 애 엄마 같지 않게 고왔죠. 하지만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다 부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건이 기우는 결혼이었으면 심씨는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차라리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었다면 살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씨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노력해도 여자가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었죠. 미안하지만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애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결혼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심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녀가 엄마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근데 네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나머지 평생이 달렸잖아. 너라면 인혁이 네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허락할 수 있겠니? 아들도 여자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도 여자가 심씨의 심정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모자를 심씨가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애 다리 아프겠네. 심씨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결혼시키면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혼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이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법이야. 현우, 이미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라는 아이가 4살이고 아들이 여자와 2년간 만난 거면 아들은 아이가 거의 핏덩이일 때부터 봐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아들이 그 아픔을 떠안는 걸 참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녀가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수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아들의 말에 심 씨는 목이 턱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아들. 그 자리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심 씨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고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도 여자가 받는 상처에 더 마음이 쓰이는 듯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던 아들은 얼마 뒤에 홀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들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셋이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꼭 심 씨의 아들이 낳은 자식 같았습니다.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쁘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주는 아들에게 차마 모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자주 찾아와서 심 씨 부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폐악이라도 부렸으면 따라서 드러눕기라도 했을 텐데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보니 심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날이 갈수록 괴로워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자랑 찾아와서 납작 엎드린 아들. 잘 살게요. 엄마,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여자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어린 아이를 앉혀두고 고개 숙인 여자가 참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마음대로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끝에 결국 심 씨도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심 씨 부부가 얻어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내심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엔 큰 집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애는 또 안 가질 거야? 네.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애기 생기면 현우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 씨도 아들을 닮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남의 핏줄인 손자 하나가 전부였으니 심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조차 결혼을 허락했으면 심 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 자꾸 보니 현우도 예뻤습니다. 이제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쩐지 아들과 닮게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심 씨는 그래, 인생이 별거 있냐, 행복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나온다는 게 좀 일찍 와버렸네. 금요일 저녁, 어느 날 아들네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에서 갈비를 재워왔습니다. 어린 손자가 먹어야 하니 간장 양념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은 아직 밖이라고 했습니다. 저 퇴근하고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인종 눌러보셨어요? 연수 집에 있을 텐데. 여기 1층에서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네. 어디 간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지금 밖에 추운데 그러면 들어가 계실래요? 비밀번호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심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주었지만 어쩐지 막 치고 들어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왔다 갔다 했던 집인데 이제는 부부의 집이라고 생각하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추위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30분 안에 온다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 가 있기도 그랬고 찬바람이 너무 불어 콧물이 뚝 하고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밖에서 떨던 심 씨는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죠. 어? 집에 있었어? 심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인혁이가 알려줘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려줬어도 남의 집에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밖이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심 씨는 말을 하면서도 시선이 며느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쏘아붙이던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상황은 심 씨로서도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핀잔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심 씨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눈초리는 사나웠습니다. 현우는 잘 지내지? 손자의 안부를 묻자 며느리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고 소파에 기대어 반쯤 누워있던 자세는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손자도 아닌데 뭐? 남의 자식은 못 키우는 거라면서요? 현우가 인혁 씨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면 어머니 손자도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심 씨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며느리. 그걸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입을 다물었고 둘 사이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수 집에 있었네. 왜 전화 안 받았어? 초인 정도 누르셨다는데. 아, 아까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몰랐어. 태연하게 대꾸하는 며느리. 밥 차릴까? 어머님이 못 싸우셨네. 며느리는 심 씨가 가져온 갈비를 꺼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착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도 며느리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나 보다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아들이 없을 때마다 어찌나 차갑게 구는지 차라리 원수에게 더 친절할 듯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자 이런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 보내게? 결혼 기념일이잖아. 살갑게 굴지도 않는다며? 차차 가까워져야지 어쩌겠어. 심 씨는 아들 며느리의 결혼 기념일에 며느리 앞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회사에서 누가 귤을 2박스나 줘서요. 1박스 드리려고요.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다며 갑작스럽게 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귤을 받아들었는데 때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가 전화를 했네. 웬일로 며느리가 심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았나 싶었습니다.
심 씨는 받은 귤을 김치 냉장고에 옮겨 담으며 스피커폰을 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심 씨도 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불편해요. 저는 우리 현우한테 상처 준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의 아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죠. 심 씨는 며느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 줄은. 심 씨의 그동안의 노력은 며느리의 말대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그 당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심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할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상처를 주려거든 심한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듣게 하기 싫어 그나마도 참았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 씨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으면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둘 셋이 씻는 것 아니고 딱 하나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충격은 아들이 더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심 씨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수가 전혀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심 씨도 아들 마음 어지럽히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면 언젠가는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 굳이 알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심 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심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심 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심 씨 또한 며느리와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 날이 긴데 이런 사이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심심한 홀로 아들네 가족과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겉보기엔 심 씨에게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행을 가잔다고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심 씨에게 말을 걸 수 있었겠죠. 심 씨는 이참에 며느리와 제대로 회포를 풀고자 했습니다. 저녁에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애기가 아빠를 쏙 빼닮았네. 횟집 주인이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심심하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젊은 부부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심 씨를 대했습니다. 그 모든 게 심 씨의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잠깐 봐주세요. 저기에서 현우 먹일 과자라도 좀 사올게요. 아들은 손자의 손을 심 씨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손자의 손을 잡은 심 씨.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에 보이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현우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가셨네. 심 씨가 아이에게 말을 걸자 아이가 좋다고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핏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심 씨가 한가롭게 주변을 돌아보던 순간
손자가 심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현우야. 손 놓으면 안 돼. 심씨와 손자 옆을 지나쳐서 굴러가고 있는 공을 보더니 쫓아가려는 손자. 그런 손자를 붙잡으려고 심씨가 다급히 뛰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얼른 손자를 잡아당겼는데 그 힘에 모시겨 함께 넘어지고 말았죠. 현우야, 괜찮아? 심씨가 감싸서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목청 놓아 울어댔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바닥에 쓸렸는지 살짝 까져 있었습니다. 심씨의 상황은 오히려 좋지 못했는데 손바닥이 온통 생채기가 나 있었고 피도 흐르고 있었죠. 현우야,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며 그 장면을 보았는지 멀리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보더니 심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뿌리쳤어. 어른이 애 힘 하나 못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 아이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신 거잖아요. 연수야. 왜 그래? 안 다쳤으면 됐지. 아들도 다가와서 아이를 살피더니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피도 안 나네. 피가 중요해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차에 치이면 어쩔 뻔했어. 아들은 울먹거리는 며느리와 통곡하고 있는 손자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상처를 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긴팔을 입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팔 전체가 쓰렸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윗도리를 을 벗어보니 생각했던 대로 한쪽 팔이 전부 쓸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욕실에서 씻느라 보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어쩐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닌 심씨의 마음이 닫혀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맥주 좀 사올게요.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아들이 셋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자며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의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통화 좀 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그때 휴대폰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휴대폰도 두고 나간 듯 했습니다. 혹시나 호텔을 못 찾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심씨가 깊게 잠든 손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빠져나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서 그냥 쌩 까고 살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아들도 피눈물 나게 했잖아. 어리다고 귀가 없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인혁 씨 때문에 억지로 여행 따라온 거야. 야, 그렇다고 맘대로 쌩 까고 살 수가 있어? 누군 안 그러고 싶냐? 나중에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려면 아예 영 끊고 살 수는 없어. 뭐? 그렇다고 내가 설설 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외아들이라서 상속은 우리만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분풀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뭐가 못돼? 못된 건 그 여자지. 그러게 누가 결혼 반대하래?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 그래. 여자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줄 거야. 며느리가 말하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심씨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큰 충격에 빠져서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야. 맥주를 사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심씨를 증오하고 있는 줄은 아들도 모르고 심씨도 몰랐습니다.
결국엔 심씨가 뜻을 꺾고 며느리를 받아들였으니 말이죠. 심씨에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 마음에 품고 안갚음을 했던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건 무리인 듯 했습니다. 심씨는 말없이 호텔로 올라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더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녀가. 너도 들었다시피 이렇게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현우 엄마랑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온 며느리도 말이 없었죠. 어쩌면 심씨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심씨는 혀를 찼습니다. 참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대해서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자신이 있나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능력이 좋아서도 있지만 며느리도 아들의 안정적인 배경을 보고 결혼 결심을 했을 텐데 그 배경이란 건 심씨 부부가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집과 차, 나중에 물려줄 재산. 그것들은 심씨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었죠. 현우 엄마가 그랬지. 현우는 내 손주가 아니고 남이니까. 손주라고 부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현우 엄마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게 맞는 말 같다. 안 보이는 곳에서 홀대하고 뒤에서 심호 욕하는 게 무슨 이런 게 가족이야. 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남에게 내 재산 나눠줄 생각 없어? 인혁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돌려주고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서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은 말아라. 결혼 반대한 걸로 안갚음하면서 통쾌했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인혁이 너도 부모 그늘이 없어도 현우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여전히 부모 품속에서 살길 바라냐.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야,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며느리는 입에 꿀을 바른 듯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리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재산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연 끊고 살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 같이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들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심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부모 그늘이 없어진 아들과도 잘 살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심씨에게 전화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심씨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인혁 씨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그러자 말도 못할 폭언을 퍼부어대는 며느리. 한참을 다 들은 뒤에 심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들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전송해줬습니다. 아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아들은 정말 이혼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애를 안 가진 게 차라리 다행인가 싶었죠. 하지만 심씨는 아들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조차 끝까지 심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말이죠. 언제고 또 그럴 수 있는 자식이었고 이제는 부모가 간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아들 인생 알아서 살게 냅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집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러라고 하고 심씨가 아들에게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들이 2번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니 차라리 요즘 사람들처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는데 이내 고개를 저어서 머릿속에서 아들을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이혼녀를 만나든 애가 10 딸린 여자를 만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끄는 게 아들에게도 심씨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매년 김치가 남는데. 차라리 안 먹겠다고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니. 안 먹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될 일을. 아니, 김장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사 먹게. 김장김치가 그냥 김치인 줄 아냐. 사랑하는 자식 생각하면서 만든 정성 들인 음식 아니냐. 어쩜 이렇게 부모 성의를 무시해. 저도 나름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철이? 네. 어머님 좋자고 보내주시는 거면서? 힘들게 한 거 왜 안 먹냐고 생색내실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박 씨의 며느리도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김장하느라 고생한 허리와 팔다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는 말을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 안에 들어있던 돈봉투와 함께 말이죠. 너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는 며느리.
김장 한번 도와달라고 한 적 없었고 박 씨는 아들 며느리가 좋아한다기에 해마다 챙겨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는 오히려 괴롭다고 말했죠. 모두가 불행한 김장을 박 씨는 왜 여태 고생을 무릅쓰고 해왔던 것인지 참 부질없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살아계셨을 적에 늘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와서 김치만 주고 황급히 떠나곤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맛에 길들여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박 씨가 아무리 똑같이 담가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김치만 보면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김치와 함께 전해지던 그 사랑이 생각났죠. 이제는 해마다 김장김치를 챙겨줄 이가 없지만 대신에 박 씨가 챙겨줘야 하는 자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후로도 계속 김장을 해서 조금씩 택배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제때 밥을 차려 먹진 않겠지만 아들은 박 씨가 보내주는 김치를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김장을 해서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이어졌죠.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박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김장을 매년 하거든. 너 이전에 집에 인사 와서 먹었던 그 김치 있지? 김장해서 주형이한테 택배로 보내주는데 혹시나 그게 불편하면 얘기해. 요즘은 사 먹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김치 맛있던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잘 됐다 싶었죠. 아, 그런데 김장할 때 저희도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뭘 와. 그럼 김장을 혼자 하세요? 당연히 혼자 하지.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보진 않았을 테지만 안 해봐도 김장이 힘든 것은 아는가 보구나 싶었죠. 아들 결혼 후에도 그렇게 매년 김장을 해서 김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박 씨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올해 김치 보내실 때요. 조금만 보내주세요. 매년 보낸다고 해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혹시 안 먹는 거면 말해라.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며느리 때문에 박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보내줄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 사실 냉장고 자리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 하나 살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근데 요즘 김치 냉장고가 얼만 줄 아세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 박 씨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쓰고 있어서 요즘 김치 냉장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TV 광고에서 보았던 냉장고들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분명 비쌀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그렇게 많이씩 먹지는 않잖아. 그 냉장고를 다 김치로 채워? 아, 요즘엔 김치만 넣는 게 아니고요. 야채도 넣을 수도 있고요. 냉동실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 종류별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신기하죠? 그러네. 그러면서 한참을 김치 냉장고 얘기를 하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얼만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290만 원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나 비싸? 좀 싼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김치 냉장고 값 보낼 테니까
사서 넣어, 김치? 어머나.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하게 되었죠. 아니, 하는 김에 더해서 우리한테도 팔어. 팔긴 뭘 팔어? 김장이 쉬운 줄 아나?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고맙다고 받아 그냥. 하도 맛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고맙네.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 지금도 팔 아파서 죽겠구만. 이건 우리 아들 며느리 줄 거라서 못 팔어. 참, 정성이야? 아들 며느리는 좋겠어. 공짜로 이런 김치도 얻어먹고 사 먹으려면 억만금을 줘도 못 사지. 당연한 소리를 해. 사 먹는 건 맛도 없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비싸기만 하지. 동네 사람의 말대로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먹이려고 배추며 고춧가루며 새우젓이며 재료는 최고로 좋은 것들만 썼습니다. 깨끗한 건 두말하면 입 아팠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얻어먹는 거잖아. 박 씨는 김장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신 다른 채소나 과일 등으로 보답을 받기는 하지만 말이죠. 많이는 못 담가 주어도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통만 팔어. 아, 며느리 줘야 된다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잘 먹나? 그래도 우리 아들은 김치 없으면 밥 안 먹어. 며느리도 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박 씨도 언제까지 이렇게 김치를 담가서 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집처럼 100포기, 200포기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일을 치르고 나면 허리도 부러질 것처럼 아팠고 어깨며 팔이며 무릎이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쉬워 보여도 보통 체력 소모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김치가 특별히 맛있게 된 듯해서 뿌듯했습니다. 사 먹는 게 오히려 쌀 정도로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든 김치였습니다. 그런 김치를 아들 며느리 몫을 챙겨서 아이스 박스에 넣었습니다. 새지 않도록 단단히 신경 써서 밀봉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퍼백에 흰 봉투를 담아 넣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줄 겸 챙긴 용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먼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예찬이 엄마야. 김치 잘 받았어? 아, 네. 받았죠. 너무 맛있었어요. 아, 벌써 먹어봤어? 그럼요. 예찬이 아빠도 같이 먹었어? 네. 당연하죠, 어머니. 혹시 먹다가 다 못 먹으면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해. 이웃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에이, 어머니. 저도 다 알죠? 잘 먹을게요. 그런데 웬 돈을 넣었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어쩐지 물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거기 있는 걸로 애 가방 사줘. 네? 가방이요? 그래. 예찬이 이제 학교 가잖냐? 아, 네. 그래서 거기 아이스박스에다가 돈 넣어놨잖니? 혹시 못 본 거야? 아니요, 아니요. 봤죠? 아, 책가방 살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과의 통화를 한 뒤에 박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모레 병원 올라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집에 좀 들렸다가 가세요. 뭘 들려? 그냥 갔다가 오면 되지. 그래도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래도 근처까지 오셨는데 집에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면 되죠. 아이고, 뭘 또 집에서 먹어. 그럼 나가서 사 먹자. 들릴 테니까. 네. 그럼 터미널로 모시러 갈게요. 가깝잖니?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알겠어요, 그럼.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야 김치 맛이 어땠는지 묻는 걸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다음날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진 않았죠. 아들네 집은 박 씨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그 옆에 아들이 사는 101동이 있었습니다. 101동 1층 현관 옆은 단지 내 경로당과 붙어 있었죠. 1층 현관 앞에서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근처에서 웬 잔치가 열렸나 싶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박 씨가 두리번거리자 문이 살짝 열린 경로당이 보였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경로당 근처를 기웃거리자 안에서 나오던 사람과 마주쳤죠. 아,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무슨 냄새인가 해서요. 잔치 하시나 봐요.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나네. 잔치는 아니고요. 어쩌다 김장김치가 생겨서 같이 싸먹으려고 고기 좀 삶았어요. 들어와서 한 입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아요. 다 나눠 먹는 거죠. 어차피 공짜로 생긴 김치랑 고기예요. 마다하는 박 씨의 팔을 잡아 끌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짜로 생겼다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듯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어제 아파트 쓰레기장에 웬 아이스박스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버리려고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열어봤더니 김장김치가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스팩도 그대로 있고요. 누가 그걸 통째로 버렸더라고요. 어머나, 누가 그 아까운 걸 버렸대요? 모르죠. 포장도 안 뜯은 거면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두고 간 거 아닐까요? 에이, 그럴 리는 없어요. 분명히 누가 일부러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줄 알아요? 대화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가니 다들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 접시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딱 보니까 택배로 온 거 같은데. 박스에 테이프는 뜯지도 않고 송장 주소 적힌 부분만 딱 떼가지고 버렸더라고요. 얼른 먹어요. 아니, 괜찮은데. 아, 그래가지고. 주인 찾아준다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절대 안 찾아가지. 일부러 버린 거를 방송한다고 가져가나? 어쨌거나 주인이 버리고선 찾을 생각이 없으니깐.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김치가 근데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걸 왜 버렸는지 참. 아, 저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쓰레기장에서 주웠다는 출처도 모르는 김치를 얻어먹는 게 어쩐지 깨름칙했던 박 씨는 고기만 한 점 집어먹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박 씨 또한 아들 며느리에게 김치를 보냈던 입장이다 보니 왠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정성껏 담가서 보낸 것일 텐데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참 딱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니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찬이 엄마는? 예찬이랑 잠깐 나갔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제가 엄마 오신다고 말하는 걸 깜빡해서. 아이고, 놀랐겠네. 괜찮아요. 그나저나 아까 1층이라고 그러시더니 왜 이제 올라오세요?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아, 이 밑에 노인정에서 사람들이 보쌈을 먹고 있더라고. 김치에다가. 뜬금없는 소리에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 그런데 너희는 김치 잘 받았지? 김치요? 그래. 이번에 김장한 거 어땠어? 아, 택배 보내셨어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뭐? 예찬이 엄마가 맛있게 먹었다던데? 아, 저 없을 때 먹었나 봐요. 분명히 전화통화했을 때는 아들과 함께 먹었다던 며느리였는데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는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딜요? 이 앞에 산책 좀 하려고. 박 씨는 1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아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경로당으로 향한 박 씨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좀 전에 고기를 권했던 여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한입 하시려고요? 아니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 김치가 들어있었다던 아이스박스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아, 어제 버렸는데. 그래요. 허탈해서 어깨를 내린 박 씨가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김치만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세요? 혹시 30만 원인가요? 아, 맞아요. 그러자 그 옆에서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던 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김치를 버린 여자가 101동 5층에 사는 여자 같아서요. 아들의 집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늘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김치를 버리더니 이제는 통째로 버렸나? 아무튼 누가 그 여자가 놓고 가는 거 본 것 같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돌려줘야 되나? 근데 이거 먹어버린 걸 어째? 돌려주긴. 버린 건데 뭘 또 돌려줘요. 아니, 그래도 돈이 들어있었잖아. 그것도 버린 거지 뭐. 고기 잘 먹고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도 찝찝하잖아. 아, 뭐가 찝찝해. 그래서 찾아가라고 방송을 얼마나 했는데. 근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 여자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차마 내 며느리라고 말을 못하고 박 씨는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돈도 써버린 듯한데 그것조차 내 돈이니 돌려달라는 말도 한마디 못했죠. 그리고선 바깥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고선 바로 아들네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니 택배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택배를 받자마자 통째로 버려버린 것인지 박 씨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태 잘 먹겠다. 잘 먹었다고 하며 기분 좋게 받아먹었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뭐하러 달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치 넣을 공간이 없으니 김치 냉장고를 사달래서 사주기까지 했는데 박 씨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팔과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장하느라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을, 그 마음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라며 말이죠. 눈물이 핑 돌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시야에 보였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손자와 함께 돌아오던 며느리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산책? 아,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내일 병원 가는데 아무튼 잠깐 들렸어. 예찬이 아빠가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아들이 외투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갈비집에 걸어서 가죠. 손자는 갈비가 좋다고 신이 나 있었고 박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러게. 배고프다. 아들 며느리의 말에 뒤따라 걷던 박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찬이 엄마야, 그 돈으로 예찬이 가방 사줬니? 아, 아직이요. 그 돈이면 충분해? 그렇죠. 내가 20만 원 보냈는데 안 부족해? 그럼요. 20만 원이면 충분하죠. 아, 엄마가 돈 보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아들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동하는 이 냄새가 뭔 줄 아니? 아, 아까 엄마가 고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경로당에서. 그러자 며느리가 경로당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김치를 버렸대더라. 택배를 통째로. 그래서 저기서 아줌마들이 파티한단다. 그거 주워다가. 아들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습니다. 김치를 버렸다고요? 와, 그걸 통째로 버린 사람도 대단하고 주워서 먹는 사람들도 대단하네요. 그래. 김치 주워다가 고기도 사서 삶아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니? 그 아이스 박스 안에 돈도 들어 있었다더라. 정말요? 아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대꾸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허해졌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돈도 넣어서 준 김치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테이프조차 안 떼봤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긴요. 진짜 천벌 받을 사람이네. 보통은 부모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지, 나처럼. 박 씨가 중얼거리자 며느리가 퍼뜩 박 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나도 진작에 김장김치를 보냈거든. 근데 예찬이 아빠는 왜 모르는 거야? 아, 아들이 그제서야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아니야. 받았어. 김치 냉장고에 있어.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나는 어머님이 주신 돈도 받았는데 뭘. 우리랑 비슷하다. 신기하네.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네, 아까 어머니가 그렇게. 아니, 내가 깜빡했는데 말이야. 나는 분명히 30만 원을 넣었거든. 네?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했습니다. 여보, 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착각했나 봐.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101동의 5층 여자가 항상 음식물 쓰레기통에 김치를 버렸는데 올해는 박스째로 버렸다면서 수군거렸어. 버려놓고는 방송을 해도 나타나질 않는다고 말이야. 여보, 진짜야? 아들이 다소 화난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아니, 그런다고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김치가 남는데. 차라리 안 먹겠다고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니. 안 먹겠다고 하면 당연히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될 일을.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이웃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먹었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김장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사 먹게. 김장김치가 그냥 김치인 줄 아냐? 사랑하는 자식 생각하면서 만든 정성 들인 음식 아니냐? 김치는 그냥 김치죠. 뭐야? 어쩜 이렇게 성의를 무시해? 그럼 왜 김치 보내달라면서? 김치 냉장고도 사달라고 그랬잖아? 그건 당신 그만해. 저도 나름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철이? 네. 어머님 좋자고 보내주시는 거면서 힘들게 한 거 왜 안 먹냐고 생색내실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이제. 너 정말 너무하다. 무섭고 보낸 내 잘못이고 버리는 너는 피해자란 소리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골치가 아픈 듯 했죠. 그렇게 싫다면 앞으로는 안 보내마. 그리고 진작 그렇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았겠지. 경로당에 한번 가봐라. 고기 사고 남은 돈 있을 테니.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사과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로 혼자서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려던 목적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몸살이 나서 크게 앓았습니다. 요 며칠 무리하기도 했고 안 그래도 추운 날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겨서 그런지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제는 김치 안 보내주셔도 돼요. 괜히 엄마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얻어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만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애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의 침울한 목소리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김치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엄마한테 못할 짓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보내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며느리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은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억울하기도 한 마음에 말이 막 나간 것 같아요.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히 내 마음만 강요한 것 같다. 그게 싫었던 걸 몰랐다. 다들 김치가 맛있다고 아들 며느리가 부럽다길래 박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주는 정성과 사랑을 아들 며느리도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엔 박 씨가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박 씨 혼자만의 발버둥이었죠. 싫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고생해서 챙겨주신 걸 버려서 마음이 안 좋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30만 원은 제가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됐다. 예찬이 가방 사준 셈 칠게. 며느리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또다시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버린 건 잘못된 거지만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네, 어머님. 며느리와는 대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버려진 김치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테지만 아무래도 꽤나 시간은 걸릴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동안 박 씨에게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며느리도 자주 하지도 않던 전화를 수시로 하며 안부를 묻곤 했죠. 저 나름의 사과라고 생각하고 박 씨도 애써 마음속 응어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을 깨달아 속은 쓰렸지만 박 씨도 이제는 자신 혼자 먹을 만큼만 김장을 하거나 사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벌써 70대가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따지고 보면 박 씨에게도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박 씨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였으니 말이죠.